안녕하세요. 네. 2주 동안 뭐하고 지내셨어요? 공부하셨어요? 나는 2주 동안 내가 대구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자가격리 했지, 자가격리.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목도 아프면 내가 걸린가 보다 이러고 2주 동안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2주 동안 한 게 요약집을 끝내놨어요, 요약집을. 그래서 이달 하순부터 바로 요약집으로 강의할 거예요. 이제 심화과정 들어가면은 책이 좀 별로 안 좋죠, 이거? 별로 안 좋은데 맨날 또 고쳐야 돼. 그래서 아예 요약집으로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 한 2주 정도는 요 책으로 하고 아마 요약집 빨리 나오면 그걸로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 고치고 말고 없어. 필기할 것도 없어. 그때는 이제 거기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5월달, 6월까지 그걸로 계속 반복하시면 아마 요 책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좋은 거는 그 요약집 끝내놨다는 거. 그게 아주 큰 효과예요. 자, 오늘은 일단 3월 과정의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1월부터 들으셨지만 앞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설명하고 진도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부동산 공법 그러면 항상 몇 개 법으로 되어 있나요? 6개. 6개 법령으로 구성된 걸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항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토지를 말하죠. 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민법이라든가 부동산학개론에서는 그 정착된 정착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건축물 그러면 돼. 토지하고 건축물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 그래서 6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 공법이라는 과목은 반대가 되는 게 사법이 되겠죠. 공법의 반대는 사법. 사법은 바로 민법 같은 경우 우리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 건 사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배우는 이 공법은 항상 행정청이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방식, 행정청이 우리 국민들한테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이에요. 그럼 일방적이고 강제적이라는 건 뭐냐면 규제하기 위해서, 규제. 여러분 용어는 몰라도 규제라는 말은 뭐예요? 뭐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법이요. 그래서 우리가 공법 시간에는 이 2개를 뜻하시면 돼요. 행정청이 항상 누구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공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사법은 여러분하고 여러분 간의 수평적 관계야.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서로 수평적 관계. 요거는 수직적 관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일방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려고 만든 법을 공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행정청이라는 것이, 여기 오른쪽으로 할까요? 우리 이제 공법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행정청이에요. 이 행정청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이 행정청이 누구를 행정청이라고 하느냐 이 부분. 자, 우리가 행정청은 크게 2개로 분류를 하면 국가라는 게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보통 줄여서 지자체 이렇게 말하죠. 국가가 있고 지자체가 있다. 그럼 이때 국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말하죠. 중앙행정기관.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이란 어디를 말하냐면, 여러분 보통 무슨 부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국토교통부, 외교통상부 이런 부, 그걸 바로 중앙행정기관.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18개 부가 있고, 또는 무슨 처라는 게 있지. 처. 우리 법제처, 법을 만드는 법제처.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온 건 식약처, 그런 것들을 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청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청은 4개가 있고 청은 15개가 있죠.
혹시 15개 청 혹시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청. 경찰청, 검찰청, 무슨 관세청, 이런 것들을 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가 됐든 처가 됐든 청이 됐든 요걸 전부 누구라고 그래?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지자체 쪽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여기서 광역자치단체는 누구를 말하냐면 시도를 말하죠. 시도. 항상 도 앞에 시 그러면 어떤 시인가요? 특별시나 광역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시도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기초라고 할 때는 시, 군, 구라고 그러죠. 이때 여기에 시는 일반시죠. 일반시. 도 앞에 시가 특별광역시면 여기는 보통 일반시, 경주시, 양산시 하는 시예요. 그리고 구는 아는데 구가 문제가 되죠. 이 구는 항상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를 말하죠. 일반시에도 구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포항시 같은 데 가면 북구, 남구 이래. 근데 그거는 행정청이 아니란 뜻이에요. 항상 여기서 구가 나올 때 공법 시간에 구는 어디에?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지. 자, 요게 일단 기본인데 우리가 아직은 여기 행정청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행정청은 아니고 요 뒤에가 장자가 붙어 이제 장자. 그러면 중앙행정기관 장이란 방금 말한 대로 무슨 부의 장관, 무슨 처장, 무슨 청장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자 중앙행정기관 장이라고 표현해요. 그때 우리가 이 부에서 장관 중에는 공법상의 주무장관은 항상 누구라고 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장관의 이름이 명시된 장관의 이름은 누구? 국토부 장관. 그래서 공법상의 장관을 국토부 장관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아닌 나머지 장관이라든가 나머지 처장, 나머지 청장은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둘 거는 요 국토부 장관을 제외한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요 앞에다가 관계자를 써주면 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그 말은 누구를 제외한? 국토부 장관을 제외한 사람을 앞에다 관계라고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공법 시간에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나오고 국토부 장관이 아닌 장관을 표시할 때는 앞에가 뭐가 들어간다? 관계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산림에 관계된 사람은 누굴까요? 산림청장. 그 다음에 농지에 관계됐다 그러면 농림부 장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란 말이 농지냐 바다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관계란 용어를 쓰시면 되는 건데, 자 우선 여기까지가 지금 행정청의 가장 위에 있는 행정청은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정청이냐 행정청이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요 장자가 써지기 전까지는 행정주체라고 그래요. 행정주체. 장자가 써져야 그때부터 행정청이라고 불러주죠. 그러니까 행정청은 요쪽만 행정청이 돼. 요 앞에는 행정청 아니니까 애우실 거 필요 없어. 애울 거 없어. 오늘부터 우리는 구분은 해드렸지만 공부할 때는 행정청이라는 거 요거 이름만 알고 계시면 돼. 요거는 우리가 과정상 설명한 것 뿐이니까 여기까지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지. 우리는 무조건 행정청의 가장 위에는 누구다?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 대신에 국토부 장관이 아닐 때는 뭐라고 불러준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만. 그렇게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광역자치에 대한 시도는 역시 행정청이 아니라 뭐다? 행정주체야. 그럼 여기다도 장자를 써주면 되겠죠. 장자를 쓰면 누가 되냐면 시도지사 이렇게만. 바로 이 사람이 행정청이 이제 여기서부터가. 그러니까 장관 밑에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다 이렇게 말해. 그
그러면 여기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장자가 붙으면 또 행정청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에 장이니까 자 누가 될까요?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장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세 단계가 행정청이 된 이제는. 자 원리는 이제 이해되셨으면 시험장 가서 이건 필요 없는 거니까 무조건 행정청 그러면 누구? 국토부 장관. 자 그 밑에는 누구? 시도지사. 시도지사 밑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요러면 행정청이에요. 자 반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상급기관 그러면 시도지사. 시도지사 상급기관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에요. 자 과정은 이렇게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 시험에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항상 도지사 밑에가 누구? 시장, 군수. 반대로 시장, 군수의 상급기관 그러면 도지사.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여러분 시험에 구청장의 상급기관이 누구냐 이런 시험 문제는 없어. 무조건 과정은 세 단계로 배우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도지사 밑에 누구? 시장, 군수. 시장, 군수 위에는 도지사 이렇게만 하시면 돼. 왜냐하면 여기 236개야. 대한민국의 시, 군, 구가 236개. 근데 구는 몇 개가 안 돼. 실제로 뭐가 많아? 시, 군이 훨씬 많지.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내는 게 시장, 군수와 도지사의 관계를 출제하는 거니까 과정은 세 단계로 배워도 무조건 두 개 안 되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 시장, 군수 밑에 그러면 딱 나오면 밑에 위에는 누구다? 도지사. 도지사 나온 밑에 누구다? 시장.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다 풀어내니까 요 과정만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면 돼. 이걸 갖다 여기까지 공부하려니까 어려워. 여기까지. 이건 할 필요 없는 거야. 우리는 이제 과정사 행정청을 바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행정주체를 설명하고 거기에 장자를 써서 행정청을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공부는 요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지사는 누구를 시도지사라고 하느냐? 자, 도지사 앞에 시니까 누구예요? 당연히 특별시장, 특별시장, 그리고 광역시장. 그 다음에가 도지사. 원래 이게 시도지사예요. 이게 시도지사.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법에 가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게 나오겠죠. 요게 바로 세종시를 말하고 요거 제주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시는 세종시장 이렇게 안 부르고 특별자치시장이라고 부르고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지사 이렇게 안 돼 있죠. 우리 법률상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5명을 합해서 누구라고 그래? 시도지사. 그러니까 여러분 체계가 시도지사라고 써질 때는 항상 누구다? 5명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 그러면 시험장 가서 요거는 특별하게 필요 안 해. 이거는. 근데 과정상 필요한 거니까 써준 거고 우리가 필요한 건 서울특별시장, 6개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 요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아랫사람을 찾아볼게요. 특별시장의 하급기관 그러면 누가 되냐면 구청장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광역시장의 하급기관도 구청장 이렇게. 그런데 요 광역시만큼은 누구도 있나요? 군수가 있어 이게. 그러면 여기 있는 군수하고는 다른 거예요. 항상 광역이란 말은 공법 시간에는 항상 광역은 무슨 뜻이다? 둘 이상 특광시군을 합한 거를 광역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울산광역시는 어디하고 어디가 합해졌나요? 울산광역시하고 울산시하고 울주군이 합해진 거거든. 그래서 그게 광역이 돼. 광역이라는 뜻이 원래 넓다는 뜻이지. 넓다. 근데 왜 넓어졌느냐? 하나의 시하고 하나의 군이 합해져서 넓어졌다 해서 광역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특별이나 광역시장 밑에는 누구? 구청장. 그런데 참고로 알고 있을 건 광역시에는 뭐도 있다? 군도 있다. 이렇게 말해.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가 될 거야. 왜냐하면 울산 광역시에 사니까 울주군을 쉽게 알 수 있거든. 근데 일반 시군에 사는 사람은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아. 뭐야? 무슨 군이 있어? 이렇게 뭐 착각한 사람 많거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광역시는 항상 몇 개? 둘 이상 시군이 합해진 거를 광역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에 군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 대신에 지금은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도시정비법을 가잖아. 그럼 이게 나와.
도시정비법. 유일하게 여러분들 그 시험 범위 중에서 요 광역시에 있는 군수가 나오는 법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도시정비법. 고시간 데만 나와. 그러니까 고시간이 아닐 때는 군수 기억 안 해도 되는데 도시정비법 가면 요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 기억만 하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도지사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다? 시장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군수 이렇게. 그러면 세종시나 제주도 밑에는 하급기관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건 없어. 그러니까 간혹 가다 보면 시장 군수 여기 나오는데 이게 나올 때가 있어.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하급기관이 없으니까 본인이 언제 시장 군수 역할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돼. 그러니까 요 개념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요걸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할 때 특별광역시장 밑에가 구청장, 도지사 밑에는 시장 군수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시 요 시장은 이제 일반 시장이야. 분명히 특별광역시장 위에가 있는 거니까 일반 시장인데 요 시장을 따로 구분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죠. 특례시장과 대도시의 시장으로 구분을 또 한 번 해줄 거예요. 그럼 아직 특례시는 아직은 결정이 안 됐는데, 자, 올해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요게 바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가 이게 계류돼 있어. 묶여 있어. 아직 발표를 안 해서. 그래서 특례시하고 대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시 중에서 인구를 갖고 따져.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 그거를 대도시라고 그래. 그럼 거기에 시장을 대도시 시장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특례시는 현재 법률에서는 100만을 말해. 100만 이상인 시, 100만 이상의 시를 특례시라고 한다.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이 특례시가 되기 전에 서로 광역시가 되려고 계속 했던 거지. 근데 광역시가 되려고 하는데 광역시가 안 된 거지. 그럼 광역시가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될까? 누가 반대할까요? 요 도지사가 반대하겠지. 그럼 광역시로 가게 되면 모든 재정이 어디로? 그쪽으로 따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특히 경상남도는 문제가 많은 거지. 부산도 빠졌지. 울산도 빠지다 보니까 창원시도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창원시는 광역시가 아니라 뭐로? 특례시로 하겠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특례시가 되는 게 현재 4개가 있어요. 4개. 뭐 알 건 없어. 우선 요 경상남도니까 창원시 정도만 하나 알고 계시면 되지. 인구가 105만인가 될 거지 아마 창원이. 그럴 때는 앞으로는 특례시라고 부를 거고 50만 이상은 대도시라고 그래. 그럼 보통 우리가 일반 시장은 이제 인구가 얼마예요? 50만 미만이겠지. 50만 미만은 그냥 시장, 50만 이상이면 대도시, 100만 이상이면 특례시장 이렇게 구분해요. 자, 이게 행정청이에요. 요걸 앞으로 계속 반복해 쓸 거예요. 왜냐면 공법이란 과목은 누구한테 하는 거니까. 행정청이 우리 국민한테 하는 일이니까. 행정청 하면 요 몇 가지가 3단계가 계속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책에 앞으로 읽으면 누가 이렇게 나와. 그럼 그러면 누가 나와? 국토부 장관이, 아니면 누가? 시도지사가, 아니면 시장구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문회가. 그러니까 요걸 모르면 여러분 공부하는 게 아주 어려워. 그러니까 요것만큼 반드시 구분해주시고, 아까처럼 행정 주체니 행정청이 몰라도 된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과정상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우리는 행정청 그러면 요 3사람 이름만 알면 돼. 자, 다시 맨 위에 누구? 국토부 장관. 그 밑에는 시도지사. 그 밑에는 시장구조 구청장이에요. 그때 구분할 때 위에는 중앙 아니면 뭐라고 불러? 국가라고 하고, 요 2사람이 나올 때는 뭐라고 불러? 지방이다.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돼. 국가, 지방. 지방에는 2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아닌 장관을 말할 때는 앞에다 뭐 붙인다? 관계자를 붙인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요것만 있으면 이제 행정청을 알기 때문에 공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바로 첫 번째 행정청 개념이고, 두 번째가 이제 법의 체계를 좀 알고 가셔야 되니까, 체계라는 건 항상 뭐냐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차례대로 어떻게 나오는 과정을 말하죠. 그래서 법은 맨 위에가 뭐가 있냐면 헌법이 있어. 헌법. 자, 헌법 밑에 있는 거를 법률이라 이렇게 말하죠. 법률을 줄여서 뭐라고도 불러요? 법이라고도 불러요. 자, 요거 밑에 있는 거를 시행령이라고 그래. 시행령.
다시 요거 밑에 있는 거를 시행 규칙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거 밑에를 조례라고 그래요. 조례. 자, 요거 밑에가 규칙이라고 그러죠. 근데 마지막 거는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고 조례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헌법이라는 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최상위법이야. 개수도 유일하게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헌법이라는 법을 먼저 만들어야 돼. 요게 없으면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국가가 되려면 헌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과 법이 나오는데 요거는 같은데 왜 이렇게 쓰느냐. 요것도 참고적으로만 알려드릴게요. 자, 이쪽에도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제 법을 만들게 되면 법을 제정한다 그러죠. 제정한다면 법을 새로 만든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제정을 할다 보면 제명이라는 게 있죠. 이름. 법의 이름이라는 게 있어. 그럼 법의 이름을 정하는데 어떤 거는 무슨 법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법률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어떤 무슨 법, 무슨 법률 같은 말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이름을 정할 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명사로 끝나면 뒤에가 법이 돼. 명사로 끝났을 때는 뒤에가 법 이렇게 나와. 그런데 뭐뭐에 관한 뭐뭐를 위한 이런 식으로 지문이 끝날 때는 끝에가 법률이라고 쓴다. 이렇게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이름을 정할 때 앞에가 명사로 끝날 때는 뒤에가 뭐라고 붙어? 법으로 끝나. 법으로. 근데 뭐뭐에 관한 뭐뭐를 위한 이렇게 지문이 나올 때는 뒤에가 뭐라고 나와? 무슨 법률 이렇게 나와. 이런 개념이 이게 몰라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법률이라는 공부할 때는 이런 기본 용어도 좀 알고 계시는 게 편하죠. 그런데 이렇게 관한 위한 이렇게 해도 법률이라고 안 쓰는 경우도 있어. 자,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데도 무슨 특별한 법이거나 무슨 특례라는 말이 나오든가 임시라는 말이 들어가. 이럴 때는 법률이라고 안 하고 이때는 법으로 끝나. 자, 세월호에 관한 특별하고 법률 이렇게 안 돼 있어. 한번 특별자가 들어가거나 특례자가 들어가거나 임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끝에는 뭐로 끝나? 법 이렇게 끝나. 이게 법의 이름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하나 만들면 여기에 맞춰서 법의 이름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법이나 법률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면 돼. 일단 저런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때 이제 법률이라는 게는 개수는 요거는 무한대죠. 네? 무한대지. 계속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무한대로 보시면 돼. 그래서 이 법자가 붙은 것들은 이걸 어디서 만드냐면 의회에서 제정한다 그러죠. 의회라는 게 어디예요? 입법부니까 국회를 말하죠. 국회. 그럼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은 국회고 요걸 집행하는 쪽은 어디예요? 행정부지. 행정청 우리.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주면 그걸 집행하는 쪽이 행정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청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갖고 여러 개 직접 우리가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행정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법은 항상 국회에서 만들지만 그걸 집행하는 것은 행정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건 이제 법에 위헌 문제가 생겼어. 이게 맞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어디예요? 사법부겠지. 법원. 그래서 우리가 상권 분립이 된 이유가 국회는 법만 만들어주고 그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집행하고 그다음에 그게 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위헌이냐 너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 이렇게 돼 있어. 그런 과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의 순위는 일단 이렇게 돼 있고 의회에서 만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시행령이라고 할 때는 줄여서 보통 영이라고 표현해. 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책 빼고 요약집 나오면 항상 제목 옆에가 법제 몇 조, 뭐 영제 몇 조 이런 식으로 나와. 내가 여러분들 요약집에다 다 조문까지 표시를 해놨어. 그럼 법 몇 조 그 말은 뭐를 말해? 요 법률을 말해.
영 몇 조 그 말은 뭐를 말해? 시행령을 말해. 아셨지?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는 그렇게 없지만 내가 제목에다 법조문까지 다 붙여놨어. 그 작업까지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 이건 법조문이구나. 이건 대통령령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행령을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 대통령령에 따라 그렇게 나와. 그럼 대통령령에 따라 그게 뭐를 말해? 요 시행령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줄여서 보통 규칙이라고 그래요. 요 규칙은 달라요. 시행규칙 요거는 맨 밑에 있는 규칙하고 다른데 요거는 어디서 만들게 되냐면 대통령 밑에가 우리 누가 있어요? 총리가 있지. 그러니까 총리가 법을 만들 때 그걸 시행규칙이라고 그래. 또는 각각의 부에서 또 법령을 만들 때 부령이라고 그래. 그런 거 총리령, 부령을 합해서 시행규칙이라고 그러죠. 근데 총리령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우리는 뭐만? 부령이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 부는 무슨 부예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 말은 요 규칙을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지. 그 다음에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것을 이름을 조례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도 결론은 뭐에 맞춰서? 맨 위에 헌법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맞게 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왜 지방의회가 필요하느냐. 자, 지금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은 전국을 대상으로 만들겠죠. 전국을 대상으로. 근데 어느 지방만큼은 특별히 뭐가 다른 게 있었다. 그때는 뭘로?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조례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지자체 장이 법령을 만들게 되면 규칙이라고 그래. 그럼 순서를 보니까 첫 번째는 어디에서? 의회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예요? 행정청에서. 이해가 되나요? 의회에서 만들면 직접 집행하는 거 뭐 행정청에서. 다시 의회에서 만들면 어디에서? 행정청. 이렇게 돼 있네 순서가. 그러니까 모든 법은 일단 어디에서? 의회에서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어디에서? 행정청에서 만들어. 그럼 행정청 중에 대통령령, 그 밑에 총리, 부령이 있고 지방의회 만들면 지자체 장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면 이렇게 나올 때 이제 이 용어들을 좀 구분하면 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합해서 부를 때는 명령이라고 불러. 명령이다. 그럼 명령이라는 뜻을 상식으로 해보세요. 명령은 아랫사람이 위한테 해요?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해? 위에서 아래로지. 그럼 위에서 아래로니까 우리는 공법으로 해석해봐. 누가 누구한테? 행정청이 우리 국민들한테 하는 거야. 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해서 뭐라고 그래? 명령 그래. 이거를 뜻으로 보지 말고 상식으로 접근하시면 돼. 명령이란 위에서 아래로 우리한테 뭐 하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공법에서는 위라는 게 누구다? 행정청. 누구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그래서 명령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이 법하고 명령을 합해서 부를 때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법령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법률하고 법령은 전혀 다른 거죠. 이제 법률은 법을 말하는 거고 법령은 뭐를 말해? 법하고 명령이야. 줄여서 법하고 뭐? 명령. 법하고 명령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그래.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험 범위는 요게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써놓은 거 보세요. 부동산 공부 6개 법이라고 그랬어? 6개 법령이라고 그랬어? 6개 법령이라고 써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6개 법에다 6개 시행령에다 6개 시행규칙까지를 배우는 과게 우리 부동산 공법이다. 이런 뜻이 돼. 그래서 다른 법보다 범위가 가장 넓은 법이 바로 부동산 공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법만 해서 6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를 모두 배워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다만 시험 범위에서 요거는 생략해도 돼요. 시험 범위 중에서 요거는 시험에서 40문제 중에서 한 2문제가 정도 연결돼 있어. 2문제 정도가. 근데 2문제 정도는 안 맞춰도 우리 합격한데 지령 없겠죠. 그래서 아예 시행규칙을 안 배워요. 배우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건 우리 기본서에 넣고 요약집에 나중에 나와요. 요약집에서 시행규칙이 나오는 부분 몇 개를 내가 넣어놨으니까 그것만 나중에 따로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험 범위는 요거고 법의 용어도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요런 과정은 이번이 마지막 과정에 이제 이번이 뭐 5월 갔는데 이거 할 시간은 없지. 이제 그때는 3월이니까 처음으로 여기까지 한번 마지막 해준 거니까 자, 용어 행정청 그다음에 법의 체계 이런 거 좀 정리 좀 꼭 좀 해두시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토지공법, 부동산공법. 실제로는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 토지공법이 부동산공법보다 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토지공법은 토지에 관련된 공법은 수백 개가 넘어. 자, 부동산공법은 몇 개예요? 6개 법령이라고 그랬잖아. 그 용어 자체가 토지공법이 더 넓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만 뭘로? 부동산공법으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과목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배울 때는 부동산공법은 없어. 토지공법이야. 토지공법. 그럼 토지공법 수백 개 중에서 그 자격증 시험에 맞춰서 이름이 정해진 거지.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공법. 그럼 감정평가사에 가잖아. 감정평가사. 그럼 토지공법에 몇 개를 또 뽑아놓고 부동산관계법 이렇게 붙여놨어. 부동산 관계법.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마다 이름이 달라. 자격증 시험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과목을 법을 몇 개를 뽑아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공법 중에서 몇 개만 6개만 뽑아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 부동산 공법이야. 그러니까 우리 합격해놓고도 이거 구분도 못하시는 분 많아.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를 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용어까지를 지금 알아놓으셔야 돼. 여러분 합격하고 나서 이게 못 배워. 지금부터 정확히 할 때 우리가 배우는 공법은 6개다. 그 말은 원래는 무슨 공법? 토지공법. 수백 개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는 6개 뽑아오면서 이름을 뭘로? 부동산 공법으로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부동산 공법이든 토지 공법이든 전부 행정법. 행정법의 기본 원리, 성격 이거를 그대로 반영한 게 토지공법, 부동산공법이에요. 이 내용도 요약집에 써 있어. 요약집에가. 그러니까 굳이 뭐 필기하실 필요 없어. 이제 요약집에 가면 부동산공법은 일반 행정법과 같다 이렇게 써놨어. 내가 다 써놨으니까 그때 가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부터 배우는 공법은 무슨 법이다? 행정법이다. 이렇게 말하듯이 행정법이다. 그러면 참고로 행정법은 3개 파트로 나눠져 있죠. 3개 파트. 행정조직법이 있고 행정작용법이 있고 그리고 행정구제법 이렇게 3개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행정법 중에서 우리는 행정작용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작용 그 말이 나오면 무슨 법? 행정법에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법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 전부 어디 있어? 행정작용법의 내용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지 뜻은 알 필요 없고. 그러면 조직법은 우리 시험에 들어올 필요가 없겠죠. 자, 행정청의 조직원 그럼 누구예요? 행정청의 조직원 공무원이거든. 근데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 없잖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그러면 공무원의 종류가 2개 있겠죠. 2개가 뭐예요?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까 크게 2개로 나눠졌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그럼 국가직 공무원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18개 부나, 4개의 처나, 15개 청에 근무한 사람이 누구? 그게 국가직 공무원이야. 그럼 지방직 공무원 어디에 근무해? 울산광역시, 아니면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 그게 지방직 공무원이거든. 아니면 시나 군에 근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방직 공무원이야. 그럼 우리는 공인중개사하고 관계없죠? 그래서 안 배우는 거야. 그 대신에 구제법은 우리 시험에 나와. 구제법은. 여러분 구제라는 말을 상식으로 뭐가 구제예요? 지금 요즘에 구제하고 있잖아.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움 겪고 있잖아. 국가가 와서 도와주고 뭐 이러잖아. 이런 게 구제거든.
그러면 이제 공법에서 구제는 두 개를 말하죠. 손실보상. 자, 여러분이 지금 땅 갖고 있는데 갑자기 국가가 도로 만든다고 땅 뺏어갔어. 그럼 뺏어가는 걸 수용이라고 그래. 수용해서 뭐 해줘야 돼? 손실보상. 이럴 때 필요한 거지. 그 다음에 행정쟁송. 자, 여러분이 어떤 급한 일로 주차를 해놨더니 갑자기 딱지 하나 붙여놨어. 주차 위반. 그럼 이의 신청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행정쟁송이라고 그래. 그래서 행정쟁송은 대표적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참고로 또 뭐도 있고 이의 신청.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따로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정도만. 행정쟁송이랑 그럼 몇 가지?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것들을 합해서 행정쟁송이란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지. 그래서 자, 우리가 배우는 공법은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 성격이 뭐냐? 공법이나 행정법의 성격은 뭐냐? 성격은 규제법이라고 그러죠. 규제법. 그럼 이 규제라는 말 그대로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에 또 나와. 다 써놨어. 요약집에다. 규제법은 여러분들이 토지 공개됩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나중에 요약집에서 토지 공개점 설명할 거예요. 그러고 두 번째가 계획법이라고 그래. 계획법. 그럼 여기서 계획은 다른 말로는 행정계획이라고 그러죠. 계획을 만드는데 누가 만들어야 돼? 행정청이. 그리고 행정청이 만든다고 그래서 무슨 계획? 행정계획 이렇게 말해. 세 번째 공용부담법 이렇게 말해. 네 번째는 절차법 이렇게. 그래서 공법의 성격은 바로 네 개야. 여러분 시험에 이것도 한번 출제를 했어. 다음 중 토지공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네 가지 아닌 거 나오면 틀렸다고 찾으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이 이거에 출제돼가 되겠지. 1번 지문에 뭐라고 되냐면 자, 토지공법은 토지에 관한 행정법이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럼 맞아 틀려? 토지에 관한 행정법이다 이렇게 써놨어. 맞지? 우리 공법은 전부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 행정법. 이게 시험에 나온 거라니까. 토지에 관한 행정법이요. 두 번째 토지에 관한 규제법이다. 토지에 관한 행정계획법이다. 다 맞잖아. 그렇게 출제된 적도 있어. 그래서 공법의 기본 특성은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자,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부동산 공법의 목적은 항상 뭐를 증진? 공공복리의 증진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6개 법에 가면 1조 목적에 전부 뭐라고 들어있어? 공공복리 증진 이 말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공법이라는 과목에는 무조건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 공공복리 증진이야. 그리고 공공복리를 이해가 안 되면 공공복지라는 말 들어보셨나? 공공복지. 복지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맞으면 뭐 어떤 혜택을 주는 거잖아. 그래서 울산광역시로 생각해 봐요. 울산광역시에 이제 선거를 할 때 울산광역시장에 선거 공약할 때 뭐라 그래? 내가 당선되면 울산광역시민한테 뭐 이렇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공공복지잖아. 자,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생각해 봐요. 만 65세가 되면 뭐 준다? 기초연금 준다. 일정하게 다 똑같이 주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공공복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구성원들이 전부 다 똑같이 이익을 보게 하자. 그걸 뭐라고 그래? 공공복리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규제하는 목적이 결국 뭐를? 공공복리 증진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공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세 번째로는 우리 그럼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시험 과목, 출제 분포. 자, 40문제가 출제되는데 어디에서 몇 문제가 출제되냐? 요거는 여러분 책에 한번 참고로 봐보세요. 여러분 책에 2페이지, 페이지가 2로 써진 페이지를 찾아보세요. 거기 맨 그 부동산 공법의 개념 해놓고 시험 법률 이렇게 쭉 써 있나요? 찾았죠? 이 페이지 막 넘겨 페이지 나오는 숫자 찾으면 돼. 더 넘겨 더.
더 넘겨. 막 2페이지를 찾아봐. 2페이지 안 보여? 이 나쁜 놈들이 페이지를 좀 앞에서부터 붙여주지. 어? 2페이지 찾아 일단. 그러면 거기 6개 법률 이름 한번 같이 보아요. 첫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왜 이걸 반복하냐면 공법을 공부하면서 6개 법을 못 외운 사람이 있어. 6개 법은 외워야 되지. 시험하고는 안 상관없지만 이건 알고 시작해야 돼. 공법이란 그러면 6개 법이야. 이런 걸 알고 이름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길 때 이렇게 좀 끊어서 읽는 방법을 해보시면 돼. 자, 국토 그럼 뭐예요? 전국의 토지야. 전국의 토지. 전국의 토지에 뭐가 있어야 돼? 계획. 그리고 뭐하게? 이용.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획 없이 이용하는 걸 뭐라 그래요? 계획 없이 개발하는 걸 난개발 그러잖아. 그럼 계획이 먼저 세워놓고 개발을 하게 되면 뭐가 방지돼? 난개발 방지되겠지? 그러니까 전국의 토지는 항상 뭐부터? 계획부터 세워놓고 계획에 맞춰서 뭐하라?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이 법의 이름이야. 그래서 약칭을 하겠지. 약칭이란 말은 줄여서 읽는 거야. 줄여서. 근데 대부분 약칭은 5글자로 읽어요. 5글자로. 국토, 계획, 법 이렇게 읽어. 국토계획법. 그럼 국토계획이라는 것은 명사예요? 동사야? 명사지. 그래서 법이야. 근데 이용에 관한할 때는 뒤에 뭐 나와? 법률 이렇게 나오잖아. 아까 그러니까 그 개념이야. 명사로 끝날 때 약칭이니까 국토계획으로 하니까 명사잖아. 그러니까 뒤에가 법이 돼. 근데 뭐에 관한 이러다 보니까 법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은 무슨 법? 국토계획법. 계획이 먼저야? 이용이 먼저야? 그래서 계획. 그래서 계획 먼저 쓰는 거야. 그래서 국토계획법이라 불러요.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 이렇게 말해. 도시개발법. 그럼 여기 줄여서 뭐라고 읽으면 될까? 개발법이야. 개발법. 그럼 여러분들 참고로 개발이라는 게 뭐가 개발이야? 지난번에 이제 배웠잖아. 5가지 행위.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그게 개발이잖아.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는 이게 개발이야. 그런 거 하는 법이야 이게. 그래서 그런 걸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신도시. 신도시 만드는 법이 도시개발법이야. 그래서 개발한다 그 말은 여러분 신도시 만들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 토지 형질 변경부터 해야 되겠지. 전답을 뭐로? 대지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놓고 건물도 짓고 땅도 쪼개고 해야 되지. 그래서 개발법이 돼. 세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약칭을 하면 5글자로 도시정비법 그래. 도시정비법. 그러면 자 줄이면 뭐라고 그래? 정비법이야. 정비법. 그러니까 요건 계획,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 뭐 정비 이렇게 읽으시면 돼. 또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읽으면 돼, 안 돼? 그렇게 읽는 사람 많다니까 강의하면서. 강의하는 선생님이 그렇게 읽고 있어.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은 죄 없이 그냥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무식하다 그래. 도정법은 뭐야? 쌀 정비하는 법이야. 전혀 의미가 달라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정비라는 말을 써야 돼. 정비. 그래서 정비하는 게 자 우리 무슨 사업이냐면 정비 사업이 되겠죠. 정비 사업이 주로 뭐하고 뭘까요? 재개발, 재건축이 돼. 그러니까 지금 요 세 개를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전국은 첫째 무슨 법으로? 국토계획법으로 개발이 돼. 그 다음에 이제 몇십 년씩 사용하다 보면 노후화가 돼. 노후화되면 뭐 해야 돼? 정비법으로 정비를 해줘야 돼. 근데 정비만 할 수는 없으니까 도시 주변을 뭐 해야 돼? 개발해서 신도시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특광 시군에서 모든 이 세 개법이 없으면 도시가 유지가 안 되니까 하나의 특광 시군에는 반드시 몇 개 법이? 3개 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울산광역시도 몇 개가? 3개 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겠죠? 자, 네 번째는 농지법.
울산광역시 안에가 농지 있나요 없나요? 있지. 농지에 관한 규제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건축법. 울산광역시 안에서 건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그래서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 그럼 주택법은 왜 필요하느냐? 건축법으로 주택을 지을 수도 있는데 대량으로 지으려면, 대량으로 아파트 같은 거 지으려면 무슨 법? 주택법 필요하겠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기본하실 거, 여기에서도 주택이 나오고 여기서도 주택이 나와. 기준을 항상 미리 기억하셔야 돼. 30호나 30세대를 기준에. 그래서 호는 무슨 뜻이야? 단독이란 뜻이야. 단독. 앞으로 항상 단독은 몇 호 이렇게 말해. 공동주택은 세대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내가 호 세대 써놓으면 단독과 공동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요 숫자 미만일 때 건축법, 이상일 때 주택법이 돼야 돼. 그러니까 건축법 갖고는 아파트 대량으로 지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30개 미만일 때는 건축법을 해야 돼. 근데 30개 이상이 되면 주택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아파트가 30개 미만이 있어 없어? 없지. 더 크잖아. 그래서 두 개 법이 따로 필요한 거야. 그럼 내가 여러분들 책의 순서를 바꾸는 이유가 뭐냐? 여기까지는 토지에 관한 법이죠. 유일하게 이 두 개가 건물에 관한 법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토지공법이 수백 개라고 그랬죠. 근데 수백 개인데 유일하게 건물에 관한 건 몇 개?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전부 이름은 토지공법이지. 토지공법. 그래서 요 두 개만 건물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전부 공법은 뭐에 관한 거야? 토지에 관한 거야. 토지에. 자, 건물을 짓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되지. 주택을 짓더라도 뭐가? 땅이 기본이잖아. 그래서 토지야. 토지. 그래서 요 두 개는 건물에 관한 것 이렇게 구분해 드렸고, 출제 문항수 여기 써져 있죠. 30% 내외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30% 내외인데 우리 현재 출제되는 게 12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이 합해서 30% 내외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묶어진 법은 뜻이 있어. 한쪽이 시험에서 쉽게 나오면 한쪽은 어렵게 나와. 그 뜻이야. 이게 묶어졌을 때는 두 개가 동시에 어렵거나 두 개가 동시에 쉽게 나오진 않아. 항상 묶어진 거는 둘 중에 하나는 어렵고 하나는 쉽게 나와. 그래서 문항수는 각각 6개씩 나오죠. 6개씩. 그래서 우선 요 3개를 해볼게요. 이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맞출 수 있는 개수가 국토계획법은 8개에서 9개를 맞출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요게 가장 점수가 잘 나오게 돼 있어. 여기서 안 나오면 밑에는 꽝이 돼. 여기서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요 도시개발법이 평균적으로 4문제 정도 나와. 아니면 5문제까지. 정비법은 2개 아니면 3개. 보통 2개 정도로 맞추시면 돼. 그러니까 이쪽은 쉬운 반면에 이쪽은 항상 어렵게 나와. 왜냐? 실무적인 게 더 많다 보니까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대신에 공부할 때는 어렵지만 실무에 가서는 항상 써먹어야 되지. 여러분 주변에 신도시에 가서 여러분이 못 얻을 거 있어 없을까? 별로 없잖아. 근데 뭐 할 때는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한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실무에는 이게 필요한 거지. 실무할 때는 이걸 좀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농지법부터 주택법까지가 합해서 40% 내외 이렇게 나와. 그럼 역시 이 중에서도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농지법이 2문제고 나머지가 7문제씩 나와요. 근데 농지법은 지금까지 예로 무조건 한 문제는 다 맞춰. 근데 이거는 더 재밌는 게 공부를 안 해도 한 문제 맞춰. 공부해도 한 문제고. 그럼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고 한 문제 맞히는 게 더 좋아. 실제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 국토계획보다 훨씬 더 어려워 이게. 근데 국토계획법은 몇 개나 나오는데 8개나 9개를 맞출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건데, 이거는 엄청 해봤자 범위는 비슷한데 문제는 한 문제 못 맞히니까 실제로는 안 해도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지법은 아예 공부를 안 하고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 어차피 가다 한 문제는 맞출 거니까. 그 다음에 건축법과 주택법 문제인데 건축법이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7개 중에서 2개나 3개 정도를 맞출 수 있어. 대신에 요건 좀 쉬워지겠죠. 보통 4개에서 5개까지 맞추는 법이에요. 그럼 결론은 묶어서 보면 전체적으로 같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맞을 수 있는 점수는 거의 25개에서 27개까지는 전부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배웠다고 해서 맞추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점수는 몇 개 맞으면 되나요? 24개 맞으면 돼요. 24개. 어차피 공부하시면 24개는 다 맞춰. 근데 이제 공부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과락만 어떻게 면해보자 그러는데 과락 면하려고 공부한 사람은 합격하신 분 못 봤어. 되지가 않아 어차피. 여기서 24개를 맞겠다 이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민법보다 훨씬 쉬워. 근데 여러분들 왜 민법보다 점수가 안 나오냐면 민법보다 공부를 안 하거든. 민법은 1차니까 공부를 많이 하잖아. 민법의 반만 하면 60점 나와. 근데 여러분 민법의 반을 안 해. 공법을.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이게 어려워서 안 나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 1차였어. 그러면 공부 엄청 해야 되겠지? 8회 때까지는 1차였어. 8회 때까지는. 공법도 원래는 1차 과목이요. 그래서 옛날에 민계공이야. 민계공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1차였거든.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공법을 2차로 뺀 거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공법이 끝발 날렸어. 왜? 1차니까. 근데 지금 2차로 밀리다 보니까 1차부터 일단 해야 될 거잖아. 그래서 5월달 가면 포기하고 2차 공법 안 하잖아. 그럼 평생 합격 못 해. 그럼 한 방에 합격하는 방법은 공법 지금 하시라는 얘기야. 3, 4월만 정확하게 잘 하셔도 돼. 3, 4월만. 그러면 시험 때까지 60점 맞춰줘.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맞춰줘. 그러니까 따라보면 잘 따라오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이 하는 거는 열심히 듣는 것밖에 없어. 듣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시험 과목 범위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는 과정은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요게 가장 중요해. 여러분 6개 법률 중에 요게 다 기본이 돼야 돼. 요게 안 되면 이게 안 돼. 또 요게 안 되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어. 순서가. 그러니까 무조건 뭐부터? 국토기부 하나가 끝나야 돼. 요게 끝나면 무조건 합격이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3, 4월이 지금 3, 4월에는 공부는 여기다만 치중하시라는 얘기야. 진도는 쭉 나가더라도 그냥 수업 시간만 열심히 들으시면 돼. 그리고 시간 남을 때마다 무조건 무슨 법? 국토개부 하시면 돼. 그래서 국토개부에 끝나면 요거 자동으로 할 수 있어. 자동으로. 그럼 요게 끝나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말 그대로. 그냥 이건 용어풀이만 하면 되니까. 용어풀이만. 그래서 가장 공법을 시작할 때 어려운 게 국토개부법이야. 요것만 좀 정리하시면 나머지는 쉽게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일단 오늘 첫 시간은 요 시험 범위까지 설명해 드렸고, 쉬었다가 가장 중요한 게 또 우리 계획을 배워야 되니까 쉬었다가 요거 행정계획 요걸 배우고 체계 진도로 들어가도록 할게요.